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할 길은 2중, 3중으로 막혔는데요. 막상 핵심 당국자들은 강남 다주택에 갭 투자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의 말이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문재인 정부 때의 교훈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혼돈의 부동산 시장 이야기 오늘도 주요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변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다시 방미길에 오릅니다. 귀국 며칠 만에 다시 미국을 찾는 건데요. 29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종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서 얼마나 이견을 좁힐지가 관건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사원에서는 시신 4구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지난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 부부에게 적색 수배 중인 사실을 알린 뒤 그대로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사관 측은 체포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돈을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을 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갭 투자 의혹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 논란이 큰데요. 두 사람 모두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가운데 지금까지 59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이들 신병을 무더기로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캄보디아는 왜 가신 거예요? 로맨스 스캠에 가담하셨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송환 피의자 10명이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충남경찰청 수사를 받는 45명이 무더기로 구속됐고 지금까지 경기 북부경찰청 12명, 대전경찰청과 경기 김포경찰서가 각각 1명씩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송환자 64명 가운데 59명, 92%가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경찰이 자체 석방한 4명과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된 1명을 빼면 사실상 전원 구속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사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리딩방 운영 등 각종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북부청과 충남청을 집중관서로 지정한 경찰은 출입국 경위와 범죄 단지 현황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인력 공급과 알선 조직은 물론 이들이 납치, 감금 피해를 보았는지도 확인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강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불법 행위 가능성을 알고도 출국했는지 등 얼마나 자발적으로 범행에 동참했는지가 중요한 처벌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대부분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일부 피의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해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전기 지짐에 고문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문 당하셨습니까? 구타당했습니다. 얼마큼 맞으셨어요? 진짜 죽기 전까지만 맞았습니다. 그런데 강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결국 자발성이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나 불법 행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갔다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4월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투자 사기 조직원에 대해 출국 당시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해 자발적인 의사로 출국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요된 행위라고 하는 거는 거의 옆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할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물론 끌려서 가긴 했지만 자기가 어쨌든 알면서 가담한 건 맞잖아요. 여기에 더해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받을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기간 열흘 동안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해외 공범증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의 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의 유해가 7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한 뒤 추가 검사를 거쳐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흰 보자기에 싼 유해를 전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 22살 박모 씨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8월 초 숨진 채 발견된 이후 현지 사원에 안치된 지 74일, 무려 2달여 만입니다. 애초 캄보디아 수사기관 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송환은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여론이 크게 나빠지자 캄보디아 당국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해 송환에 협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환에 앞서 박 씨 시신에 대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공동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과정에서 시신 훼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검에서 채취한 샘플로 국내에서 조직 검사와 약동물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양국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박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검안을 통해 박 씨가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시신을 화장한 프놈펜 턱플라 불교 사원에 한국인 시신 내구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사원 안에 50대 중반 1명을 비롯해 60대 초중반 3명 등 한국인 남성 시신 내구가 안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범죄 연루 정황이 파악된 바가 없다며 4명 모두 병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대사관에서 사망자 4명과 관련해 국내 연고자 연락과 장례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다시 미국으로 떠납니다. 김 실장은 귀국 사흘 만, 김 장관은 이틀 만인데요. 앞서 김정관 장관은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해 미국 측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과 김 장관 등 정부 협상단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방미 경과를 대면 보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측에 제시할 새로운 협상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미 직접 투자 비중과 투자처 선정 관여권, 그리고 수익 배분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혀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성사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관세의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미국으로의 수출이 25%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지지부진한 동안 일본과 유럽 업체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자동차 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월 들어 20일까지 대미 수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42억 달러로 24.7%나 줄었습니다. 긴 추석 연휴로 줄어든 조업일을 반영한 하루 평균 대미 수출액 기준으로도 10.3%나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잇따른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한 번에 25% 가까운 감소세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베트남과 중국 등 수출도 10%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수출액은 7.8%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조업일수 차이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9.7% 늘어났습니다. 밀어내기 수출을 한 것도 있고 이전에 6월이나 7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세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도 대미 관세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 등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제품의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대미 수출 품목이었던 자동차의 경우 7개월 연속으로 미국 수출액이 줄었지만 유럽과 아시아 등 판로 개척에 나서며 일단 매출 성장세는 유지했습니다.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양국 정부가 피해가 더 확대되기 전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된 관세 협상으로 연일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도 공정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방한하는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은 적지만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협상을 잘할 거라며 일본, 한국, 유럽과도 관세 협상을 잘 했다고 말했습니다. We're doing very well. I think we're going to do well in that negotiation. We've done well, as you know, with Japan, with South Korea, with Europe. And it was all based without the tariffs. You could have never made the deal. 한미 무역 협상이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으로 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날에 이어 한국을 공정한 무역 협상을 마친 나라로 인식하고 있음을 거듭 드러낸 겁니다. 여기에 중국 역시 다음 달 1일로 예고된 100% 추가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란 자신감을 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중국과도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 공정한 합의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도 회담 무산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Maybe it won't happen. Things can happen where, for instance, maybe somebody will say, I don't want to meet, it's too nasty. But it's really not nasty, it's just business. 미중 무역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방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일 관세를 무기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방한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성사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Particularly a one-off meeting, quick meeting, Panmunjom, how you doing? Good to see you again. Our teams need to work this out going forward. 또 다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석좌 역시 회동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성사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최근 중국이 한미 조선 협력의 주축인 한화 오션을 제재한 게 변수가 될 수 있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으로 합의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선고 공판에서 시세 조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이 시세 조정 의도로 주식을 매수했다기보다는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차원에서 매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의 진술을 객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허위 진술로 판단하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의 무죄 선고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카카오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뼈아픈 2년 8개월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카카오는 재판부 판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세 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2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창업자도 선고 직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정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창업자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도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카카오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 우려를 덜면서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아울러 경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그룹이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인공지능 사업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이달 말에 챗 GPT의 카카오톡 연동과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카나나의 카카오톡 결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사법 족쇄를 푼 김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 당장 복귀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만큼 일단은 치료와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다시 캄보디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그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천주 회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천 회장은 미국에서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공소장에는 직접 폭행을 지시한 건 물론 공무원들을 매수한 정황까지 담겼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로 꼽히는 프린스 그룹을 세운 1987년생 천주 회장. 미국 법무부는 지난 14일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천 회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푸젠성 출신의 천주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프린스 그룹의 수장으로서 부동산과 금융 등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담긴 모습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 전역에 범죄단지 10여 곳을 세운 뒤 투자 사기와 각종 온라인 사기를 저지르고 암호화폐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인신매매와 고문 등 강력 범죄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공소장에는 프린스그룹 관계자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때려도 되는지 묻자 천 회장이 승인하며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고 지시했다고 적시됐습니다. 프린스그룹이 세계 30여 국에서 사업체 100여 개를 거느릴 정도로 몸집을 불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고위층들과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천주 회장이 여러 나라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며 단속과 압수수색을 피해온 것으로 봤는데 여기에는 중국 공안부와 국가안보부 관계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지난 2023년 중국 공안 관료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천 회장의 측근이 대가로 아들을 챙겨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천 회장과 임원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요트와 제트기 같은 사치품은 물론 피카소의 작품 같은 예술품 등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천 회장 소유로 드러난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하고 몰수 절차에 들어간 상황. 최근 프린스그룹의 국내 활동 정황도 속속 드러나며 경찰도 수사를 검토하는 가운데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진 천 회장 행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에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뒤 그대로 풀어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사관 측은 체포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오늘 현장 국정감사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김다현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인 강모 씨 부부. 강 씨 부부는 적색 수배 중이던 지난 2월 인터폴 공조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다시 지난 7월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스스로 찾아온 강 씨가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강 씨는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찾았는데 대사관 소속 경찰 영사는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강 씨에게 알렸습니다. 강 씨가 귀국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수 의사를 밝히자 대사관은 출국 시 밟게 될 절차와 체포 가능성을 안내했고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 연결도 해준 뒤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자수하지 않았고 뒤늦게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강 씨에 대한 정보와 사건 경과를 알리면서 결국 3개월 뒤에야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사관 측은 경찰 영사에게는 강 씨를 체포할 권한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수 의사를 밝혔고요. 그러니까 나는 또 무고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러나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은 대사관이 강 씨에게 수배 사실만 알려주게 되면서 피의자 도주를 돕는 꼴이 아니었냐고 지적했습니다. 체포권과 수사관이 없더라도 이후에는 신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사관이 적색 수배자를 그냥 귀가 조치시켰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감에선 강 씨 사건을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대사관의 부실 대응 논란과 시스템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당국자들의 발언과 부동산 자산도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을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컸는데 정작 본인은 갭 투자자에게 집을 팔고 배우자는 갭 투자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통상적인 갭 투자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실수요자들에게 돈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로 발언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으니 실망하지 말라면서 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라고 조언했습니다.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이야기는 최소 그대로 있거나 낮아지는 경우를 보통 이야기를 국민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나서지 않은 게 그런 국면에서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쉽게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지만 정작 이 차관 본인과 배우자가 갭 투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갭 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익만큼 자기 자본을 투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경우에 따라 투기적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이 차관은 2017년 8월 경기 성남시 고등동 아파트를 6억여 원에 매입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1억여 원에 매도해 5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은 매도한 집에 다시 전세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는 과정에서 갭 투자자의 집을 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차관 배우자는 전형적 갭 투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7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를 33억여 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소유권 이전을 마쳤는데 그새 14억여 원의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부담해야 할 잔금이 18억여 원 수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통상적인 갭 투자와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이 차관이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집을 팔고 입주, 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우자가 더 큰 면적으로 이사하려고 아파트를 계약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놓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전역과 성남을 포함해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해당 지역 갭 투자는 내년까지 불가능해진 상황.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이 갭 투자를 활용해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논란이 된 인물은 또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인데요. 이 원장은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지적에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을 막겠다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원장은 보유한 아파트 2채를 가족과 관련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나섰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급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받는 11호 대책이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집값 안정 대책에 한 번 더 힘을 실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차원의 목표를 공언했습니다.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의 바탕엔 한국의 자산 증식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우려가 깔렸습니다. 과도한 자금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고 보고 주식 등 경제 전체에 도움을 주는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투자처의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등 세제 카드까지 꺼낼 거란 관측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과 세금 이슈가 갖는 휘발성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보유세 등 세제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려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11호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11호 대책은 수도권 집 구매를 어렵게 만든 초강력 수요 억제책이자 서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특위 구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건 당의 우선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호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전폭 지원한다며 12월까지 시군구별 공급 대책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심 진행 중에 현직 부장판사와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이 자리가 청탁성 만남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받던 주포 이정필 씨에게 재판 로비를 하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가 이정필 씨에게 그해 8월 25일 너 사건 판사 접대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포항 출신의 모 지법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350만 원 술값을 요구해 이 씨가 계좌 이체했다고 봤습니다. 판사 접대는 이 전 대표의 허풍이었을까? YTN 취재 결과 특검은 실제로 이 전 대표가 당시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A 씨에게 재판에 청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판사의 직전 근무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는데
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가 이정필 씨의 돈으로 A 판사를 접대하며 여기서 진행되던 도이치모터스와 아리온 테크놀로지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8월 2일을 포함해 2차례 이상으로 술자리 횟수와 장소를 특정했고 A 판사에게 이에 대해 유선으로 일부 사실관계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A 판사는 YTN에 이종호 전 대표와는 과거 봉사단체에서 만났을 뿐이고 이정필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1심 판결이 나온 뒤 연락이 와 통화한 바는 있지만 도이치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나왔다고 말하길래 판사와 그런 사람이 만나면 이상하지 않겠느냐며 만남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미 이 전 대표 재판에 이 전 대표와 A 판사, 동석자 셋이서 함께 찍은 사진을 이정필 씨가 술값을 대신 낸 자리가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8월 2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 전 대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석자로부터 이맘때 두 사람과 이정필 씨가 모두 함께한 술자리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사진을 찍은 날 A 판사를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재판 조언을 구한 것이지 이정필 씨를 소개하거나 참여시킨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지난 2월 명예퇴직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특검이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서로 모른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주장을 뒤집는 주장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호 씨가 지인을 입단속시킨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종호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5일 구속됐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정에서 소명하셨습니까? 성실히 임했어요. 그런데 구속 직전 이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의 친분에 대해 입단속을 한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8월 1일과 구속 신문이 열리기 직전인 8월 4일 이 씨가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안다는 사실을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지인은 특검에서 이종호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찍은 단체 사진을 보여줬다고 증언한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자리한 것을 봤다고 특검에 진술한 목격자는 모두 4명. 여기에는 배우 박성웅 씨도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특검 조사에서 박 씨가 이종호 씨,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함께 식사 자리를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 바로 다음 날 임 전 사단장은 박 씨를 접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전화 연결에 실패하자 기억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와 SNS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박 씨는 대응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친분 관계를 확인한 특검이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까지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최산병 특검이 폭력적인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언론에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 특검이 임 전 사단장과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어 불법이 발견될 시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사업 관계에 있었거나 금전 거래를 한 지인들을 무작위로 조사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상병 승직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내일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3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한 심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재작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대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최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충북 영동군에서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가에 나와 있던 30대 남성이 뒤따라오던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강원 인제군에서는 사고 현장에 있던 소방차를 달리던 차량이 들이받아 운전자가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앞부분 일부가 부서진 채 서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 경부고속도로 환간 나들목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2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는 차를 세워두고 갓길에 내려 사고를 수습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승용차 2대가 A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차 뒤편이 찌그러진 틈새로 부품들이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강원 인제군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상남 7터널을 지나던 SUV 차량이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해 있던 소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앞선 사고로 다친 부상자 2명과 함께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하광교동에서는 정차해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 차량 주인은 광교산 방향으로 자취를 감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라진 차주를 찾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사흘째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내륙 깊숙하게 내려오면서 현재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한 자릿수 기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온을 보면 현재 서울이 6.8도를 보이고 있고요. 파주 2.5도, 홍성 2.7도, 광주는 9.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늘 낮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9도, 대구 18도, 광주 22도, 부산은 21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엔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엔 비가 오겠습니다.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서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영동에는 최고 60, 경북 북동부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는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한기가 내려와서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그 가운데에서도 재판소원 제도가 국정감사장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검의 수사 자격을 두고도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구상이 발표된 다음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야당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판결이 확정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따질 수 있도록 하는 4심제의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불리하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집어 보려는 거 아닙니까? 일부 법원장은 사회적 약속인 3심제를 깨는 건 헌법에 정해진 사법체계에도 어긋난다며 야당 논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하니까 더더욱 기세가 올라가지고 법원장님들 민주당은 고개 숙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이라는 취지의 일부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법안을 제대로 받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장이 덜컥대고 입장을 말씀하시면 정치를 하신 겁니다.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은 재판 소원은 기본권 침해 유무를 따지기 위한 별도 재판이며 4심제라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그런 제도이고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재판 소원제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말 그 이유라면 공직선거법 251조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면 끝날 일이라며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정무위원회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거래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주식 매입 경위와 매도 시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15년 전 사건을 꺼내는 이유가 뭐냐며 금감원 감사에나 집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종감 때 저는 민중기 특검 모셔서 직접 해명하는 자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아요. 결국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민주당은 재판 소원 등을 연내에 처리할 기세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특검하라고 맞서고 있어 검찰 사법개혁은 여야 대치의 최전선에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퇴근길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대법원장님, 민주당이 제한적인 재판 소원 도입한다고 하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우리 국정감사 관계로 아직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다 해서 논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좀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계획이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국정감사 끝나는 대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그럼 어제 발표된 대법관 증언안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으실까요?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국회 가방위에선 최민희 위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그러니까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올렸고요. 피감기관을 상대로 축의금이나 화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해명도 좀 이상합니다. 최 위원장은 직접 청첩장을 준 적은 없다면서 눈물로 해명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의 결혼식.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넘어 피감기관들 화환도 줄을 이었습니다. 사흘 뒤 국정감사장에서는 그 결혼식에 참석했는지, 화환은 보냈는지, 피감기관에 확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축의금 냈어요? 냈습니다. 이상중 원장님, 축의금 내셨습니까? 저는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에 충돌이자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이틀 연속 질타했는데 특히 양자역학 공부에 매진하느라 결혼식에 관여하지 못했단 최 위원장 해명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누가 보면 뭐 이순신 장군인 줄 알겠어요. 예? 공무하느라고 자식 일을 못 챙겼다고 할 정도로.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욕먹을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최 위원장은 내밀한 가정사 때문에 딸과 결혼을 의논할 수 없었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감정이 북받친 듯 눈시울도 붉혔습니다.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 상담을 오래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엄마가 말하면 일방적으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직접 전달한 적은 없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으르렁거리던 여야는 통신 3사 해킹 사태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고가 반복됐는데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온적, 소극적이라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수십 조의 매출을 기록하는 통신사의 이런 뭐 몇백만 원의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AI 과학기술 발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디지털 보안에 대해서 너무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설 문자와 위원장 자녀 결혼식 논란으로 여야 대치에 정점을 찍은 과방위는 하루를 쉬고 목요일 공영방송 3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YTN 김철입니다.
혼자 구조 활동에 나섰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가 사고가 나기 전에 당직 팀장과 통화한 육성 파일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순직한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는 지난달 11일 새벽 2시 7분 갯벌에 남성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홀로 구조 대상자를 찾던 이 경사는 새벽 2시 반 당직 팀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팀장님. 그 사람이 그 있던 곳에 없다는 거야? 아니, 지금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아직은. 근데 지금 드론 소리는 들리거든요. 이 경사는 구조 대상자가 보이지 않는다며 갯벌 안쪽으로 더 들어가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좀 더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이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라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도 이런 상황을 거듭 확인하고 이 경사는 예상보다 멀리까지 수색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네가 아직 네, 상봉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수색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 그런데 팀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상황실에 출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 저기다가 상황실에다가 얘기는 안 했어. 얘기하면은 또 물론 집 밖에 난리 칠 것 같아갖고 그냥. 이후 계속 수색을 이어가겠다는 이 경사의 말을 끝으로 통화는 종료됐습니다. 이로부터 10여 분 뒤 이 경사가 추가 인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2시 42분에도 허리까지 물이 찼고 구명조끼까지 벗어졌다고 한 2시 56분에도 상황실 보고는 없었습니다. 드론 순찰대가 위험하다며 지원을 요청한 3시 9분에도 파출소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현장에 나간 파출소 팀원들이 이 경사를 찾지 못하자 새벽 3시 반이 돼서야 상황실에 보고했는데 최초 신고부터 1시간 2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이 경사가 구명조끼를 벗어준 뒤로도 상당한 시간을 생존해 있던 게 확인된 상황. 조금만 빨리 상황실에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이 경사를 살릴 수 있었을 거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당시에 파출소 당직 팀장은 지금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전 영흥파출소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지휘부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고 이재석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자신의 구명조끼와 장갑을 벗어 건넨 뒤 함께 탈출을 시도하다가 밀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직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속히 의문점을 규명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철저히 책임을 질 것이며 이 경사 동료들이 당시 해경 지휘부가 함구령을 내렸다고 폭로하며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기자들이나 유가족들이 물어볼 때 대답하지 말아라.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 기관에서 사망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경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이 가장 먼저 구속한 건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이었던 이모경이었습니다. 검찰은 이경이가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을 맞추자고 제안하고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경위는 구속되기 전 이경사의 추모식에 허락 없이 찾아와 유족들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뭘 아냐고? 누군데? 계속 이경이다. 네가 여기 왜 와? 네가 지금 인천지검 전담 수사팀은 전 영흥파출소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도 입건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경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괜히 말 한마디라도 하면은 어떻게 잡힐 수도 있고.
당직 팀장의 신병을 확보해 부실대응 의혹 등을 조사 중인 전담 수사팀이 당시 지휘 책임자들의 사건 은폐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돈봉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처음으로 브리핑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받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입니다. 해외 출장 전 지역체육계 인사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고 일부 업체에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김 지사가 돈봉투를 받았다는 증거라며 체육계 인사의 음성이 담긴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지역체육계 인사가 출장 전 김 지사를 만나 무언가를 건넨 정황이 담겼습니다. 기사님 만나고 왔어. 그래서 이 캔슬해야 되나? 이건 하고 둘이 안 시켜서 이렇게 잘 살려오자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 통화 내용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근거로 지역 체육계 인사들이 김 지사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주말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는데 금품 수수 여부와 사업상 특혜 제공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침묵을 고수하던 김 지사는 결국 브리핑을 자청하고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제기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선거법도 없고 그동안에 뭐 비리 부정 부패 스캔들 뭐 이런 거 한 번 없었던 사람인데 수사 과정이나 필요하면 법정이나 어디 가서든 뚜렷하게 밝힐 것이고. 김 지사는 경찰이 제기한 스마트팜 구축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도비가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의혹을 부인하는 김 지사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경찰은 사실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중간재인 아연 도금철선 제조사 5곳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5억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타이완보다 2만 달러가량 낮을 것이라는 IMF 국제통화기금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제조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한국 기업들을 추월했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7 공급 대책에 포함된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하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부터 인터넷과 전화로 2025 인구주택 총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전 이행 점검을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미국 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이 예상보다 나은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의 시신 송환 지연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 다시 전운이 감돌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룬 휴전 유지를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로 달려온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가자지구 휴전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Things are going frankly better than I expected that they were. What we've seen the past week gives me great optimism the ceasefire is going to hold. 동행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도 가자지구 휴전 진행이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고 거들었지만 휴전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일 자국군 2명이 숨졌다며 가자지구 남부에서 100여 차례 공습에 나섰고 하마스도 약속했던 시신 송환을 지연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군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벤스 부통령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자지구 재건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국제안정화군에 미군은 참여하지 않고 튀르키예 등 지원국 조종 역할만 할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마쿠에서 가자 휴전 합의를 조율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는 이스라엘 통제 지역에서 재건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 reconstruction funds will be going into areas that Hamas still controls. The humanitarian aid, there's actually been surprisingly strong coordin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Israel.
중재국인 이집트 정보수장도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 추진과 휴전협정 보강을 위한 협상에 나섰습니다. 가자지구 휴전이 위기를 맞게 되면서 벤스 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이스라엘이 휴전을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수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한화가 삼성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한국 시리즈 진출에 1승만을 남겼습니다. 1차전 승리의 히어로 문동주가 이번엔 6회부터 마운드에 올라 4이닝을 던지며 한 점 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3회까지 류현진과 후라도에 꽁꽁 묶였던 두 팀 타자들은 4회 두 번째 타석부터 제대로 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화는 4회 초 하주석의 2루타와 이도현의 적시타로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삼성은 4회 말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원아웃 1, 2루 찬스에서 김영웅이 류현진의 초구 체인지업을 기다렸다는 듯이 잡아당겨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타격감이 뜨거운 김태웅도 솔로포를 추가했습니다. 5회 초엔 한화의 중심 타선도 폭발했습니다. 원아웃 이후 손아섭과 리베라토의 연속 2루타로 한 점을 따라갔고 노시바는 삼성 선발 후라도의 초구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총알처럼 날아가는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플레이오프 2경기 연속 홈런이었습니다. 한 점을 앞서자 한화는 4차전 선발이 유력했던 문동주 카드를 6회부터 빼들었고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7회 투아웃 2, 3루에서 디아즈를 시속 157km짜리 빠른 볼로 잡아냈고 8회 원아웃 2루에선 김태훈과 강민호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9회에도 삼진 2개를 곁들이며 4이닝 무실점. 문동주는 승리한 두 경기에서 모두 데일리 MVP를 거머쥐며 팀을 한국 시리즈 문턱까지 안내했습니다. 1, 3, 5차전이 조금 홀수 경기의 숫자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그만큼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경기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기에서 그래도 제가 나가서 역할을 좀 잘 해냈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문동주 선수가 너무 잘 던져줬네요. 본인이 오늘은 자기가 끝맺음 짓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끝까지 오늘 밀어붙였습니다. 4차전에선 신인 정우주와 푸른피 에이스 원태인이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산시청 정원 턴론에 심어진 벼가 5개월 만에 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청년미라는 이름을 지은 쌀은 떡으로 만들어져서 시민들에게 나눌 예정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 숙인 시청 정원 턴론이 도심 속의 이색 농촌 풍경을 선사합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낫을 든 시청 공무원과 시민들이 잘 익은 벼를 수확합니다. 여기저기 둘러붙어 벼베기를 시작하자 금세 작업은 끝납니다. 지난 5월 모내기를 한 지 5개월 만에 가을거지 기쁨을 누린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만 봤는 건데 정말 이렇게 다시 도심의 세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항소적이고 너무나 정말 보기 좋은 드문 이 모습이 아닌가 정말 너무나 옛 생각이 정말 저절로 나기도 해요. 수확한 벼는 전통 방식 탈곡기로 털어냅니다. 턴론에서 수확한 곡식은 찹쌀과 맵쌀 100kg 정도. 쌀은 청렴을 심고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아 청렴미로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천념하고 깨끗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하는 그런 공직사회를 바라면서 이 시청의 벼농사도 청렴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턴론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풍년을 맞았습니다. 울산시는 수확한 쌀을 지역 다른 쌀과 섞어 떡으로 만들어 나눌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미중 정상회담 불발 경계감에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위주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7% 오른 46,924.74의 거래를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는 0.22포인트 오른 6,735.35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0.16% 밀린 22,953.67의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가 이날 오후 2주 뒤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면서도 어쩌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미중 회담 무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오던 국제 금값이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 시간으로 21일 오후 1시 45분 기준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장 대비 5.5%가 하락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던 2020년 8월 이후 일간 기준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금 선물 가격도 급락해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109.1달러로 전장 대비 5.7% 내렸습니다. 사흘째 출근길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8도로 이맘때 아침 기온을 3도가량 밑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어도 옷 속으로 한기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번 초겨울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의 기온이 0.2도, 동두천이 3.4도 등 중부 내륙 지역은 5도 아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9.8도, 대구는 1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부터 추위가 차츰 풀리면서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구 18도, 광주 22도, 부산은 21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엔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엔 비가 오겠습니다.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서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영동에는 최고 60, 경북 북동부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전국에서 이맘때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한기가 내려와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